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만에 찾아뵙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바이든이 제롬 파월을 연임을 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시계가 빨라지면서 금리 인상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폭락한 적이 있고 채권시장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글로벌 캐피털 흐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금융위기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터키의 외환 위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 금융위기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에서도 그렇고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발생하지 않았었는데요. 미국 페드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자마자 이 터키에서부터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터키의 금융위기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차트는 콜롬비아 대학의 프레데릭 미스킨 교수 책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이제 한 그래프로, 한 그림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죠. 수출이 안 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대차대조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들의 돈을 빌려주던 선진국 은행들이 이제 롤오버를 안 해주죠.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그러면 그걸 갚기 위해서 이 은행들은 어떻습니까? 달러를 사야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키죠. 근데 금리 인상을 시키면 우리나라 IMF 때 보듯이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우리나라 IMF 1년짜리 정기예금을 무려 27%를 든 적이 있습니다. 대출이 아니고 정기예금이 27%였습니다. 그러면 채권값은 폭락을 하는 거고요. 채권값뿐만 아니라 이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다 폭락을 하겠죠. 자, 그러면 경제의 이 불균형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요. 뒤늦게 있던 장기 투자자들마저 그 나라를 떠나면서 이 외환위기가 더 심화가 되죠. 경제활동도 위축이 되고요. 특히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출 채권이 부도가 나고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투자자산들도 가격이 폭락하면서 은행들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이제 은행권의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 신흥국의 금융위기를 쌍둥이 위기라고 합니다. 트윈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외환 위기와 은행 위기, 은행권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걸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국제 신인도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IMF에 가서 돈벌이 숙이고, 돈을 빌려오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터키의 현재 통화위기는 이것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 타이틀은 뭔가 하면 리라가 이제 터키의 통화인데 이 리라의 폭락이 이 터키 경제에 미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터키 통화가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쭉 불안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도 거의 20%가 떨어졌고요. 그 2018년도에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고, 그리고 금년에 이제 40% 넘게 떨어지고 있죠. 이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로 비유를 하자면 1,000원 하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1,500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 원화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외화예금, 특히 달러 예금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외화예금이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260조에 달한다는 거죠. 260조 원에 달한다는 거죠. 2018년도에는 49%였는데 한 6% 정도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통화위기의 배경에는 재미있게도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과거 신흥국의 통화위기의 배경에는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내년에 발생할 것인데 미리 터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특히 이제 원유가, 가스 이런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1분기에도 터키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입니다. 한 15% 가까이 갔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20%까지 인플레이션율이 오르고 있죠. 미국이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198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됐었죠. 그래서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가장 낮은 기준금리인 Fed Funds Rate, 연방기금 금리를 21%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면 일단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래서 이 다음 또 다른 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터키의 커런시 크라이시스는 바로 에르도간이 만든 것이다. 에르도간's making.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정책 결정이 리라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터키가 very unusual, 상당히 통상적이지 않은 통화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이제 에르도간이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이제 터키 통화가 불안정해지니까 당연히 터키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려 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 중앙은행은 독립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행정부 집권자들은 금리 인상을 반기지를 않죠. 그래서 옛날에 3명의 중앙은행 가버너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신복을 안 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금리를 컷합니다. 인하를 시키죠.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20%에서 금리를 내려버리죠. 15%로. 인플레이션이 20%인데 금리 15%.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이른바 현대통화 이론, 그러니까 MMT에 공감하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뭐가 문제냐,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경제는 그렇게 쉽게 원하는 뜻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이 터키 통화 위기의 배경에는 바로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하고 그 다음에 원유, 그죠? 원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 터키는 이 중동 국가와 그리고 이제 스탄 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다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터키에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입을 해야죠.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브렌트 이 원유가가 금년 들어서 45%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터키 리라화로 하면 무려 150% 올랐다는 건데, 왜냐하면 터키 리라화가 또 40% 이상 약세를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1리터당 그 휘발유 가격이 1.5배가 상승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또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터키의 무역 수지를 보면 이 재미있는 게 이게 지금 약간 회색하고 그 연두색, 이게 회색이 수출이고 연두색이 수입일 것 같죠. 한국은 이럴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조그맣게 진한 까만색 이게 수출이고 연두색 이게 수입입니다. 수입이 엄청나게 크죠. 수출은 뭐 별로 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역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역적자 자체가. 그죠? 무역적자가 여기 보시면 40억 달러 뭐 이렇죠. 그전 분기에도 뭐 또 40억 달러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무역적자가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는 다 수입해야 되고. 그럼 이거로 재미 본 사람들은 나라는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빅 위너다라는 거죠. 이 가스 만드는 회사죠. 그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사실 이게 보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원유값이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하면 푸틴은 이익이죠. 푸틴은 러시아는 이익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도 이제 특히 리라 이 폭락을 정리를 했는데요. 달러당 뭐 7리라, 8리라 하던 게 지금 뭐 거의 13, 14리라까지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보시면 원유 가격인데 원유 가격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아닌데 리라 기준으로 보면 뭐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죠. 이게 외환위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로이터 기사인데요. 자, 에르도간이 무슨 짓을 했느냐라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르도간이 금리를 못 올리게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게 그럼 왜 이렇게 리라가 약세로 가느냐? 이거 외국 놈들의 그 머니플레이션이다, 협잡이다. 헤지 펀드들이 그 투기한 것이다. 뭐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여기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재미있는 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더치 얼스퀘이크,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이 지진이 어떻게 그 빅 임팩트 on 가스 프라이스 임팩트를 연결했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잠깐 보시죠. 이 재밌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네덜란드에 조그만 지진이 하나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빌딩도 약간 뭐 금도 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3.6도였다는 겁니다. 이 지진이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로니겐에 이게 큰 어떤 이 가스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이제 880억 큐빅 피트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엑슨모빌하고 로열드치셀 같은 이제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위험해 보이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그 공장을 점점 축소시켜 나갔다는 거죠. 내년에는 이제 가스를 전혀 생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자력도 문제가 있고 바람도 안 불어서 풍력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제 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 탄소 배출이 적어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가스를 사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도 다가오고 뭐 가스가 부족해지고 하니까 이제 다들 가스를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가스를 많이 사가기 시작하면 미국 가스 가격도 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가장 최고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계속 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연료들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료들 가격들도 오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가스 가격이 저희 집도 가스를 쓰는데 20%가 오를 거고 심하면 50%까지 오를 수도 있다. 그건 미국 이야기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문제는 이제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스나 에너지에 대한 그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이 다른 쪽 지출을 줄이면서 그게 이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가스를 대부분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니까 점점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도 이제 네덜란드는 다시 가스 생산을 안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 이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기후 정책,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강력한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 가스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이 생산이 적게 되면 그 레버리지를 이제 오펙 국가나 러시아가 가져가겠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인기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은 조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정치인들이 훼손시켰을 때 그 악영향은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도 오는 겁니다. 중앙은행의 첫 번째 임무가 금리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걸 방해하면 터키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산업 경쟁력을 확충을 해서 에너지의 독립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진보적인 정책 다 좋습니다. 기후 정책, 기후 대응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 모토에 너무 집중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돌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병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그 인플레이션은 닥쳐오면 못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로 생필품을 사다 써야죠. 중산층은 또 휘발유 값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폭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못 가진 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겁니다. 훨씬 더. 가진 자들은 피차 또 다른데 실물에 투자를 해서 레버리지를 만들겠죠. 지금 미국이 보이고 있는 바로 그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터키 리라화 통화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이번과 같이 시의적절한 주제, 재미있는 주제를 발굴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